네, 안녕하십니까, 이재용입니다. 오늘 귀한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숫자, 특히 재무제표를 통해서 우리 외식 사업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 내지는 기억해야 되는 것들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하면요, 저는 사실은 이 자리에 있기에 좀 부끄러울 정도로 외식 전문가는 아닙니다. 먹는 건 전문가인데 사업 전문가는 아니긴 하거든요. 저는 주로 이제 소비재 기업들을 오랫동안 감사해온 회계사입니다.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것들을 오랫동안 이제 기업들을 감사하면서 함께 이제 배워왔던 회계사이고요. 지금은 이제 스타트업 컨설턴트입니다. 투자자이자 컨설턴트로서 이 스타트업들이 어떻게 이제 시장을 바라보고 제품을 만들고 성장을 해야 되는지 주로 재무적인 관점에서 자문을 해주는 이제 컨설턴트이고요. 저를 이제 방송에서 보신 분들도 간혹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3프로 TV나 이제 머니그래피라는 채널에서 주로 이제 숫자를 통해서 이 회사는 어떤 이슈가 있고요, 어떻게 성장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여기는 뭐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빨리 개선해야 됩니다.라는 형태로 이제 숫자를 통해서 온갖 많은 산업들을 이제 읽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자리에도 초대해 주시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다뤘던 이야기들 중에 주로 이제 뭐 커피라든지 빵이라든지 뭐 외식, 치킨, 피자, 뭐 다양한 형태의 어떤 외식 사업에 대한 재무제표 이야기도 많이 드렸었는데요. 오늘 이제 제가 그렇게 재무제표를 통해서 느꼈던 바들을 잘 한번 전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설명드리기 전에 요 이야기를 살짝 하고 지나가 볼게요. 지금 이제 외식 기업의 특징은 뭐가 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렇게 그 회사의 어떤 그 재무적인 특징을 볼 때 선을 이렇게 두 개 그리는 걸 좋아합니다. 경영학과 나오신 분들은 저거 하실 텐데, 이건 이제 CVP 그래프라고 해요. 이제 코스트와 볼륨과 프로핏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대한 걸 이제 표시를 하는 건데요. 이제 외식 기업에 대해서 한번 이 재무적 특징을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기본적으로 이제 이 가로축이 표시하는 게 퀀티티, 즉 판매량이고요. 세로축이 표시하는 게 프라이스 내지는 금액이에요. 지금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은 당연히 많이 팔아야 이 빨간색 선, 수익선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더 많이 팔면 수익선이 끝까지 올라가겠죠. 그리고 비용선이라는 게 생기는데, 비용은 특징이 0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왜요? 숨만 쉬어도 월급이랑 임차료는 내야 되잖아요. 매출 한 건도 가게 접어도 임차료는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은 절대 0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조금 높은 부분에서 시작을 하고요. 그 둘은 언젠간 만납니다. 왜요? 그래야 사업을 하죠. 이 만나는 점을 우리는 손익분기점이라고 하고, 이 손익분기점 다음부터 이익이 점점 커지거나 손익분기점보다 모자랄 경우 손실이 점점 커지는 상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어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비용선이 밑에 있고 비용의 기울기가 가파른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면 박리담회 하는 싸게 물건을 많이 파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고정비가 크지 않습니다. 고정비라고 하면 뭐 이 회사의 규모에 비례해서 사람을 적게 써야 되거나 설비를 적게 써야 되거나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제가 아는 외식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초기 투자 비용이 크더라고요. 당연하겠죠. 이제 매장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설비도 갖다 놔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시작점이 일반적인 기업보다는 조금 높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높은 허들, 저는 이걸 허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높은 허들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많이 팔아야 돼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 인건비도 많고 인테리어도 많고 고정비가 많아서 높이가 높은데, 다행인 것은 상대적으로 원가율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외식 산업의 원가율, 특히 이제 식자재만 고려해봤을 때, 식자재나 기본적인 포장재만 고려해봤을 때 대부분의 산업들이 한 30% 내외의 원가율을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10,000원을 파면 일단 기본적으로 7,000원 정도는 건질 수 있는 거예요. 괜찮죠? 그러니까 흥행에 성공할 경우는 이익이 커집니다. 엄청나게 커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흥행에 성공하지 못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BEP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려면 월에 1억은 내야 되는데 1억을 못 팔면 아주 큰 적자를 볼 가능성이 높은 사업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식 산업들이 대부분 이제 특히 개인 창업자분들은 뭘 생각하냐면, 이거 10,000원인데 원가는 3,000원 드네, 7,000원 드니까 조금만 팔면 내가 이익 나겠네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높은 허들, 인건비, 임차료, 설비, 투자비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허들을 넘지 못하고 망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성공한 기업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외식업이 제조업 같지만 사실상 플랫폼, 게임 회사, 제약회사 이런 회사처럼 원가 별로 안 들고 이제 고정비만 많이 쓰는 인건비만 많이 쓰는 회사랑 크게 구조적으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런 특성을 이해해야 회사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제가 조금 길게 설명드렸고요. 오늘 말씀드릴 거는 커피와 디저트, 직영점과 가맹점이라는 키워드로 빠르게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매장 수의 변화예요. 커피 매장 수의 변화인데 여기 이제 주황색으로 표시된 게 스타벅스, 그리고 여기 이제 제일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메가커피, 그 바로 밑에 따라오는 것이 컴포즈 커피인데요. 그리고 이제 점선으로 따라오는 것이 백다방입니다. 지금 이제 2023년까지 제가 조사해서 집어넣어 놨는데 보시다시피 성장률이 여러분들은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알죠. 백다방이래. 저기 메가커피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메가커피 옆에 컴포즈 열고 컴포즈 옆에 백다방을 열죠. 아마 이제 24년까지 조사를 하면 아마 백다방은 이제 스타벅스랑 거의 같은 숫자일 것 같고요. 이제 메가랑 컴포즈는 1년에 한 300개씩의 매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메가는 3,000점을 넘은 걸로 알고 있고요. 과거 이제 이 시장의 이제 개수로는 제일 앞서갔던 이디야 같은 경우는 이제 3,000의 매장 수에서 거의 이제 멈추거나 좀 하락하고 있는 게 요즘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주식회사 SCK 컴퍼니가 스타벅스인데요. 스타벅스 코리아의 재무제표를 한번 살펴보면 2024년, 23, 22, 21 4개년도의 매출액과 손익 변화를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스타벅스는 대략 한국에서 9%, 13%, 6% 정도의 매출 성장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직도 잘 하긴 하지만 고속 성장은 아니고 대략 한 5%에서 10% 정도 매장 오픈하고 있고 그 매장이 그냥 적절히 돌아가는구나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잘 나갔을 때는 이 회사가 영업이익을 한 10% 정도 남겼습니다. 즉, 꽤 이제 사실 10%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생각보다 스타벅스는 많이 남기는 사업은 아니에요. 왜요? 커피가 4,500원이, 아메리카노가 4,500원이지만 그 안에 인건비, 임차료 비중이 크기 때문에 많이 남지 않습니다. 그마저도 2023-21 21년에 피크를 찍고 대략 한 5% 내외의 영업이익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말이 이제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매장도 나도 이제 메가랑 컴포즈 따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1년에 한 100개 내외의 매장을 오픈하고 있는데 그 매장당 매출액이 옛날 잘 나갔을 때의 시절에 비하면 매장당 매출액의 효율이 그다지 더 나아지지 않는다. 즉 회전이 그렇게 잘 되고 있지는 않다라는 표현이랑 다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많아서 그렇죠. 뭐가 많은 건데요? 고객의 기대보다 조금 많은 숫자의 매장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가 제 생각이고요. 왜 그런지는 이제 뒤에 다른 매장들이랑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주식회사 엔하우스라는 회사가 메가커피입니다. 메가커피는 2024년에 전년도 대비 약 35% 정도의 매출 성장을 이뤘고요. 매출액 약 반올림하면 5천억에 영업이익 1,000억 정도 남깁니다. 영업이익률 21%. 많이 남죠? 아까 스타벅스는 왜 5%, 6% 남기는데 메가커피는 왜 20% 남깁니까? 라고 물어보면 요거는 이제 메가커피는 가맹점이기 때문이고요. 스타벅스는 전부 다 직영점이기 때문이에요. 왜요? 메가커피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가맹점 주에 물건을 보낸 것이 자기의 매출인 거고 스타벅스는 최종 고객이 결제한 게 자기의 매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엔하우스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물류 매출액에서 남기는 이익도 사실 그건 뭐 그렇게 크지는 않겠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1년에 300개씩 매장 오픈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거기서 남기는 게 크죠. 300개씩 신규 매장이 들어오면 인테리어 해야 되죠. 뭐 가입비 받아야죠. 교육비 받아야죠. 다양한 형태의 이제 이 수수료를 받을 명목이 생기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높은 것은 결국은 신규 출점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물건도 굉장히 잘 나가죠.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성장률도 좋고 신규 출점에 따라 영업이익률도 높다. 컴포즈도 비슷합니다. 컴포즈 같은 경우는 물론 2024년 대비 3년에 그렇게 매출 성장이 크진 않았습니다. 거의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여기는 특징적으로 이제 영업이익률이 44%가 되죠. 이거는 이제 컴포즈가 뭐 폭리를 취해서다 그건 아니고요. 메가커피와 컴포즈 커피의 회계 인식 기준이 조금 달라서 그래요. 왜요? 메가커피는 본인들이 이제 물류 매출이라고 하는 그 점주에게 내보내는 모든 거래 금액을 매출로 잡고요. 컴포즈 같은 경우는 순액을
잡는 걸로 일단 보여져요. 왜요? 메가랑 컴포즈랑 매출액이 이렇게 많이 차이 날 리가 없거든요. 5천억과 900억이에요. 이렇게 많이 차이 날 리는 없고 많이 나봤자 한 20-30% 차이 날 텐데 결국은 이제 컴포즈 같은 경우는 자기가 판매하는 물건의 수수료 비중만큼만 매출액으로 잡기 때문에 뭐 수수료라고 하면은 따로 재료비가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영업이익률이 매우 높은 것이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특징적인 게 컴포즈 커피가 이제 2024년에 팔렸어요. 필리핀의 졸리비라는 브랜드에게 팔렸습니다. 얼마예요? 4,700억에 팔렸습니다. 이 4,700억이 높은 걸까요? 낮은 걸까요? 저는 물론 금액적으로 보면 엄청 크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재무제표 보니까 진짜 크긴 크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밑에 영업이익이 400억이에요. 1년에 400억 남기는 회사인데 4,700억에 팔았으면 대략 12배로 판 거거든요. 보통 우리나라의 이런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뭐 M&A 될 때 7배 내지는 8배 그 범위에서 크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근데 12배를 인정받았다는 거는 아직 컴포즈 커피의 성장이 끝이 아니란 평가인 거예요. 매수자 입장에서는 컴포즈 커피가 지금 많이 거의 3,000점까지 올라오긴 했지만 아직 뒷단에 포텐셜이 성장 가능성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조금 더 해봤습니다. 이건 제가 자주 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이 사업은 우리 고객의 특성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업은 우리 고객님들이 내 물건을 구매할 때 머리로 구매하시는지 가슴으로 구매하시는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머리로 구매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성적으로 구매하는 거예요. 즉 가성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싼지, 얼마나 가격 대비 퀄리티가 좋은지가 중요하고요. 가슴으로 구매하시는 물건들은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가격이 조금 높아도 내가 좀 마음에 들고 그러면 그렇게 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굳이 그 둘 사이를 끊어 보면 메가나 컴포즈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머리죠. 초이성적으로 생각하죠. 나는 1,500원에 1리터짜리 커피를 1리터는 아니지만 굉장히 큰 커피를 가지고 카페인을 최대한 빠르게 채우겠어. 그러니까 메가 근처에 있는 메가와 컴포즈를 하는 거고요.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이랑 옛날이랑 조금 다르긴 한데 옛날만 해도 스타벅스는 가슴으로 가는 브랜드였죠. 왠지 스타벅스 가면 사치하는 느낌이고 뭔가 이렇게 애플 기계를 가져가야 될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들이 있었어요. 되게 비싼 거를 막 사 먹는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것보다는 조금 더 공간적인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아요. 편안한 공간 그리고 뭔가 이렇게 믿을 만한 어떤 퀄리티 이런 것들로 가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머리로 가는 사업들 같은 경우 제일 중요한 게 회전입니다. 무한 회전이 되어야만 그 안에서 영업이익을 낼 수가 있고요. 가슴으로 가는 비즈니스는 객단가 즉 가격을 스스로 기업이 결정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물론 다른 업체들보다 비싸지 않고 지금은 약간 그냥 상위권의 카페 체인이 돼버렸지만 생각해 보면 스타벅스는 이제 이 메가와 컴포즈가 가는 무한 출점의 고리에 자신도 참여하면서 제가 볼 때는 스타벅스는 원래 가슴의 영역에서 머리의 영역으로 슬금슬금 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결과 성장률도 그렇고 영업이익률도 그렇고 약간 애매한 형태의 성장 구조가 나오는 이유가 결국은 고객은 이 양극단을 좋아하는데 극단 이 사이 어딘가로 가기 위해서는 이 기업적인 매력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디야 같은 경우가 비슷한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메가 같은 경우는 1년에 지금 한 300개가 500개씩 매장이 오픈돼요. 21년에 400개, 22년에 570개, 23년에 530개의 매장이 오픈이 되는데 이디야 같은 경우는 22년에 해지가 200개, 21년에 해지가 80개, 즉 개점보다 해지가 이제 22년부터 이제 만나기 시작했고 이제 23년 숫자는 아직 제가 못 봤지만 아마 거의 해지가 신규보다는 더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원래 이디야가 머리형 사업이었습니다. 스타벅스 4,000원 할 때 우리는 2,500원입니다. 뭐 2,000원입니다 하면서 저렴하게 가다가 이제 지속 가능하지가 않은 거죠. 왜요? 사람들이 점주가 너무 힘들어. 하루에 막 500잔씩 타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 지속 가능하지 않으니까 점점 가격을 200원, 300원씩 올리다 보니까 저도 가끔 이디야 가면 요즘에 깜짝 놀래요. 큰 차이 안 나네. 스타벅스랑. 꽤 비싸네라고 하면서 좀 애매하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봐도 제 이제 동선에서 계속 이디야가 없어지고 메가커피로 바뀌는 게 요즘 트렌드 중에 하나이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기의 어떤 컨셉, 고객이 어떤 것으로 의사결정을 하시는지 그 가치를 지켜나가는 게 사업에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비슷한 사례로 노티드 도넛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면요. 노티드가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얼마 전이라고 해봐야 벌써 그냥 2년 정도 흘렀는데 2, 3년 전만 해도 노티드가 처음 생겼을 때 사람들이 막 줄을 서서 먹었습니다. 사진 찍고 막 이제 인스타에 사진 올리고, 그래서 굉장히 핫한 브랜드로서 2022년에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벤처 투자자로부터 300억 원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왜요? 당신들 잘한다. 당신 브랜딩을 안 해. 사람들 줄 세울 줄 안 해. 라고 하니까 300억을 투자를 받았어요. 근데 300억 투자 받자마자 일단 그 이제 바로 직후에 2023년에 적자로 돌아섭니다. 근데 적자로 돌아서는 건 사실은 이제 벤처 투자 업계에서 이게 흠이 아니에요. 그치, 성장통 정도로 이해할 수 있어요. 성장통이야. 성장을 위해서 투자를 했으니까 적자 일어날 수 있지 하고 다음 해를 갔더니, 다음엔 다행히도 약간의 4억 7천의 흑자를 만들긴 했지만 문제는 매출이 역성장합니다. 벤처 투자자는 적자는 용서가 되는데 역성장은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내부적으로 지금 이 직원 급여 줄어드는 거 보면 매장 정리하고 있는 거죠. 매장 줄여 나가면서 이제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투자를 많이 받으니까 매장을 막 50%, 막 100%씩 늘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줄 설 이유가 없죠. 옛날에 내가 가끔 가는 장소에 있어야 내가 줄을 설 텐데 집 앞에도 있고 하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노티드 도넛을 보고 줄을 서려고 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회사는 뭘 놓친 거예요? 가슴으로 구매하는 매장이었는데 자꾸 너무 이렇게 머리로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업적인 엣지가 많이 날아간 느낌이에요. 그래서 최근 엊그제부터 이제 기사로서 이슈가 되고 있는 런던 베이글. 런던 베이글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뭐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만 재무적으로만 보면 사실은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매출액이 반올림하면 800억입니다. 참고로 이 800억에 영업이익률이 240억, 8324, 30% 정도의 영업이익률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비싸서? 비싸서 그럴까요? 제품이 비싼 것도 맞죠. 일반적인 빵에 비해는 좀 비싸지만, 하지만 원가율 고려해 보면 800억에 300억 원가가 나오니까 84, 32 매출 원가율 한 40% 정도 나오는 거거든요. GFFG 이 노티드도 600억에 200원이니까 한 30% 조금 넘는 정도의 원가율이 나와요. 사실은 이 원가율을 너무 폭리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잘 나올까요? 이 매출액 800억을 5개 매장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5개 매장이면 매장 하나당 매출액이 얼마예요? 160억. 물론 이제 연말에 저기 여의도점이 열려서 한 달 정도는 반영된 거긴 하지만 사실은 그거 없다고 치면은 매장당 평균 매출액이 160억. 160억이면 한 달에 얼마를 팔아야 돼요? 한 달에 10억 이상을 매장마다 평균적으로 쭉쭉쭉쭉 뽑아내야 돼요. 한 달에 매장 빵 팔아가지고 10억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아세요? 계속 회전을 해야 됩니다. 그 결과 굉장히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이 회사는 왜 이제 2천억 밸류로 이제 지분 매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2천억 밸류로는 사실 좀 싸요. 영업이익 대비해서 8배밖에 안 되니까 좀 싸기도 한데 기본적으로 여기는 속도 조절을 1년에 1개 내지는 2개 정도의 매장만 오픈하면서 사람들을 끊임없이 줄을 세웁니다. 줄을 서면 너무 피곤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피곤한 만큼 만족감도 커집니다. 만족감이 커지면 어떻게 되죠? 인스타에 올려야죠. 인스타에 올리면 우리가 굳이 여기 참고로 광고 선전비 10억 쓰잖아요. 매출액 800억 내는 회사가 광고 선전비 거의 안 쓰거든요. 광고는 그냥 사람들이 올려주는 인스타 피드로 거의 끝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우 높은 영업이익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가슴으로 사업을 한다는 것, 즉 고객의 어떤 이런 심리적 정서적인 만족을 채워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생각을 또 런던 베이글을 통해서도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거의 이제 빵 사업 중에 성심당, 요즘엔 히어로죠. 절대 이제 거의 한국에서 절대 이제 최고 존엄이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높은 형태로 존경을 받고 있는 성심당 같은 경우도 2024년 매출액이 1,930억이었거든요. 2023년에 1,240억이었어요. 매출이 1년에 56% 성장하고요. 그 전에도 52% 성장했고요. 그 전에도 30% 성장했습니다. 1년에 매출 성장률이 점점 커집니다.
비이성적이죠. 매출 성장률이 점점 높아지는 기업은 진짜 이상한 기업인데 진짜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고 그 와중에 매출 원가율은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노티드 도넛이나 런던 베이글에 비해 매출 원가율도 높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률 25% 잘 나오죠. 왜 그래요? 이 회사가 30% 50% 성장한 게 다른 회사들처럼 출점을 많이 해서 매출액을 많이 낸 게 아니에요. 출점 개수도 여기도 맨날 거기서 거기도 12개, 13개, 14개, 1년에 한두 개 정도 출점할까 말까 한데 이제 매장이 16개예요. 1,900억이니까 대략 한 이제 100억 조금 그러니까 매장 하나당 100억, 150억 정도의 수준의 매출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까 매출액이 한 150억 나온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한 120억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그 런던 베이글 수준의 매장을 대전에서만 16개를 만드니까 그것도 사람들이 거기서도 다 줄 서고 회전이 엄청나게 올라가다 보니까 실적을 굉장히 잘 만들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여기는 가성비죠. 그러니까 맛있는데 여기도 맛있는데 조금 비싸지만 한 번쯤 먹을 만하다. 여기 맛있는데 저렴하네. 근데 또 가고 싶다. 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이제 장사한 사람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사업 방법이죠. 그러다 보니까 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막 딸기시루, 막 망고시루 이런 거에 막 재료를 막 꽉꽉꽉 채워넣을 수 있는 이유가 일단 회전율이 엄청나니까 가격을 저렴하게 때울 수 있는 거예요. 저렴하게 때우고 그걸 가지고 내가 저렴하게 사왔으니까 내 이익률 높여야지가 아니라 저렴하게 사왔으니까 저렴한 가격 유지해야겠다. 그럼 또 회전율이 또 엄청나게 올라가고 회전율이 올라가니까 또 조달 가격과 생산 효율이 올라가죠. 그 선순환을 무한하게 반복하다 보니까 고객 입장에서 머리도 만족시켜주고 가슴도 만족시켜줄 수 있는 좋은 사업이 되었다. 결국 사업은 머리, 가슴, 이성과 감성 그 어딘가를 명확하게 추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성장을 위해서 그 사이 어딘가로 오다 보면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성심당처럼 거의 이제 어쩌든 머리를 충족시켜주는 사업을 한 20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대중적인 관심을 받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가슴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아주 이제 요상한 형태의 성장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우리 고객님들의 마음 그리고 그것들을 충족시켜주기 위한 우리의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잘 기억하자가 이 얘기였고요. 지금 시간이 살짝 얼마 안 남았네요. 이거 얘기하고만 끝내려고 했던 건 아니었고 직영점과 가맹점 얘기도 조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왜 그랬냐면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직영점으로 하는 게 옳은지 가맹점으로 하는 게 옳은지 저도 좀 아리송해요. 근데 재무적으로만 보면 가맹점으로 하는 게 압도적으로 좋죠. 왜요? 일단 내 돈으로 확장하는 게 아니라 가맹점주들이 투자하면서 확장을 하니까 성장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그리고 내가 부담하는 리스크도 굉장히 낮아지죠. 근데 지금 이제 가맹점에 우리나라 제일 이제 뭐라 그러지 끝판왕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작년에 상장했던 더본코리아가 뭐 주가도 내려가고 실적도 내려가고 그런 사실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뭐 적자로 돌아섰다고는 하지만 이것도 진짜 적자는 아니고 일시적으로 이제 프로모션하면서 이제 약간 이게 여론을 만회하기 위한 절차로서 비용을 많이 써서 그렇지 적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매출 성장은 많이 꺾이긴 했습니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떤 이슈가 있었죠? 너무 많았어요. 한 회사에서 다루기에는 너무 다양하고 너무 많은 가맹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샌가 이제 유지가 안 돼요. 그 더본코리아의 거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한식포차, 새만식당의 출점보다 폐점이 더 많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즉 일단 본질은 자꾸 이제 잘 유지가 되지 않는데 사실 이 매장들이 머리형 매장일까요? 가슴형 매장일까요? 무조건 머리형 매장이에요. 근데 부족한 가슴은 약간 그 백종원 사장님의 어떤 브랜드 이제 이미지로 채웠던 건데 이제 머리형이 약간 이제 희석되면서 맛이 예전 같지 않고 가성비도 예전 같지 않다라는 느낌으로 점점 빠지면서 중간에 이제 늘어난 성장은 그나마 백다방 하나 1,800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는 백다방 하나로 내지는 뭐 중간에 생기는 백보이 피자 이런 것들로 이제 버텨나가고 있지만 지금은 이제 출점률보다 폐점률이 점점 올라가면서 사업의 성장이 안 좋아지고 있고요. 제가 예전에 이걸로 이제 방송에서 언급했던 적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이슈에 대해서 재무적으로 표현할 때 회사가 투자를 너무 안 해서 그랬습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금이 이제 한 2천억 정도 있어요. 통장에. 가진 자산이 한 3,300억 정도 되는데 2천억이 현금이에요. 이거는 이제 재무적으로 보면 옳지 않은 구조이거든요. 왜냐하면 현금은 가치를 창출하는 자산이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자를 만드는 자산이지 그 사업을 위해 보탬이 되는 당연히 배부르고 좋죠. 배부르면 많으면 좋은데 이 회사로 보면 3분의 2가 현금이야? 저 회사는 그냥 돈만 있는 회사지 아무것도 안 하는 회사라고 봐도 될 정도인데 이 투자를 안 해요. 대부분의 생산도 외주로 돌리고 있고 자신들이 어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어떤 본질적인 투자를 굉장히 안 하고 모든 리스크를 가맹점주에게 부담을 지는 형태로 성장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장 자체는 굉장히 빨랐고 효율적이고 영업이익도 높고 뭐 이미지도 갖고 하면서 다양하게 성장을 했지만 취약한 구조가 됐어요. 왜요? 내게 하나도 없어요. 내 공장에서 만든 거 뭐 일부 소스를 제외하고는 내가 어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뭐 남들보다 더 싸게 더 좋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내 안에 우리가 어떤 연구소가 굉장히 빠방하게 이루어져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시도를 계속한다든지 하는 형태의 투자를 인적으로든 물적으로든 하지 못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경쟁력 자체가 떨어진 상태에서 마케팅만으로 성장해왔던 구조다 보니까 약간 모래 위에 쌓은 성처럼 툭 하고 치면은 우르르 무너질 수 있는 구조가 가맹점의 구조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 잘 나가는 회사 중에 하나가 이제 애슐리를 하는 이랜드 이츠죠. 매출 보십시오. 2,500억, 3,500억, 4,700억, 1년에 1,000억에서 1,200억 정도의 매출이 성장을 하는데 아마 2025년에도 비슷한 구조로 성장을 할 것 같아요. 여기는 뭘 잘하죠? 원가율이 높아요. 77%.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매출 4,700억에 비례해 보면 한 6%, 7%대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기쁠까요, 슬플까요? 기쁘죠. 왜요? 매출액이 무진장 올라가니까. 매출액이 왜 무진장 올라가요? 사업이 잘 됨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건 그만큼 고객한테 주고 있는 게 크다는 뜻이에요. 즉 고객의 머리를 제대로 접근할 수 있게 됐죠. 옛날에는 이 부패 산업들이 약간 가슴형 사업이었는데 물가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어떤 회원당 매출액을 거의 동결시키거나 많이 안 올리다 보니까 요즘엔 부패가 가성비 사업이 됐습니다. 가성비 사업이 되니까 고객들이 한 번 오지 않습니다. 한 번 온 사람이 두 번 오고 세 번 오다 보니까 회전이 좋아지죠. 회전이 좋아지다 보니까 매장을 2개, 3개 오픈을 해도 그것들을 채우는데 큰 어려움 없이 연결이 되고 즉 이 낮은 영업이익과 높은 성장률이 이제 진입 장벽이 되어서 다른 플레이어가 비슷하게 따라할 수가 없어요. 왜요? 아까 성심당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회전이 좋으면 어떻게든 효율이 올라갑니다. 효율이 올라간 상태에서 내가 낮은 영업이익률을 유지하면 비슷한 사업을 하고 싶어도 똑같은 구조로 따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구조로 봤을 때 이랜드이츠는 아마 한동안도 더 잘 나갈 가능성이 높고요. 쉑쉑버거, 제가 애정하는 쉑쉑버거. 근데 이 쉑쉑버거는 지금 적자예요. 적자라서 지금 왜 적자냐라고 물어보면 결국은 이제 나름 이제 약간 조금 더 프리미엄 햄버거로서 직영점을 한 20개 정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고객들한테 이 가격을 먹으면서 자주 방문할 만큼, 그러니까 데일리로 먹는 게 아니라 가끔 방문하는 정도의 매장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요 매장들은 결국은 이 지급 수수료 임차료 즉 고정비를 커버할 만큼의 매장당 매출액이 안 나와서 그런 거긴 한데 이 회사가 정말로 이 구조에서 멈출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사람들이 자주 방문해서 더 효율을 매장 회전을 더 높일 수 있는 브랜드가 될 것이냐는 조금 더 시간이 흘러봐야 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좋게 봅니다. 그리고 아웃백도 되게 잘하는 브랜드죠. 여기도 다 직영점입니다. 쉑쉑도 그렇고 아웃백 다 직영점인데 여기는 매출액이 조금 빠지고 있긴 하지만 영업이익률은 괜찮습니다. 4,300억에 500억 정도를 남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도 결국은 이제 상당히 예전만은 20년 전만 해도 경쟁사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 구조에서 이제 자신만 어떻게 보면 이 패밀리 레스토랑이라는 스테이크 전문점을 잘 이제 퀄리티 컨트롤을 하고 고객 경험을 개선하면서 유지를 하다 보니까 거의 자기만 살아남았죠. 거의 자기만 살아남고 가격이든 어떤 제품의 퀄리티든 스스로 결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업자가 돼서 많은 이익을 내고 있고요. 그나마 이제 가맹점 중에 가맹점을 사업하는 회사 중에 제일 기쁜 회사 중에 하나가 국내에선 치킨이죠. 왜요?
치킨은 매출액이 조금 떨어져도 여기 BHC 하는 다이닝 브랜드 그룹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영업이익이 1,330억입니다. 영업이익률이 매출액이 떨어져도 영업이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치킨은 가격을 스스로 정하죠. 왜요? 고객님들이 욕은 하지만 안 먹고 살 수가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가격을 올리면 이제 약간 할인 쿠폰 한 3개월 정도 뿌리면은 어느 정도 이제 약간 그 가격에 대한 어떤 이 민감도가 좀 떨어지고 어느 순간 이제 그 치킨을 동일하게 사 먹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결과. 그리고 치킨의 특징은 뭐예요? 다른 더본코리아의 가맹점과는 다르게 치킨은 매뉴얼이 굉장히 표준화되어 있고 서비스보다는 배달이 메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장당 어떤 퀄리티 컨트롤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아닙니다. 누구나 아는 맛을 동일한 여러 매장에서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사업이고 선점 효과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업입니다. 즉 생각해 보면 직영점 같은 경우는 되게 어렵습니다. 20개, 30개 하면서 그 많은 비용 컨트롤하면서 매장 회전율 높이고 가성비 있게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고 가맹점 같은 경우는 매장을 여러 개 늘렸을 때 속도는 좋긴 하지만 퀄리티를 유지하기가 어렵고 고객들이 어떤 안 좋은 이미지를 가졌을 때 순식간에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사업은 언제나 어려운 걸 성취했을 때 단단하게 오랫동안 지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가맹점도 물론 나쁜 사업은 아닙니다만 가맹점은 오랫동안 지속하기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지만 단기간 내에 돈을 벌겠다라고 하면 가맹점이 제일 좋은 거긴 하지만 그만큼 경쟁도 심하고 성장하기가 어렵다. 직영점은 굉장히 어려운 대신에 경쟁으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고 어느 정도 단단하게 지속 가능한 사업을 할 수 있겠다. 이게 제가 외식 산업들을 보면서 생각했던 몇 가지 키워드들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정리한 내용들이고요. 더 좋은 기회로 다음 시간에 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